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29강, 기본 강좌 29강, 화폐 시장 가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은 그 종류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미래가치 계수가 있어요. 그 미래가치 계수에 이제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바로 1번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있죠. 그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것은 거기 이제 보신 것처럼 현재 일정 금액을 미래 일정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개념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은 이제 이거죠. 현재 일원이 N년 후에 그 중간에 이제 이자율은 있습니다. 현재 일원을 그 이자율을 R로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얼마이냐. 요거를 논하는 것이 이제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원이니까 일원 하나죠. 하나니까 요것은 일시불 개념이고요. N년 후에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미래가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일원이 N년 후에 얼마냐. 그때 이제 일시불 내가계수 공식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내용상으로 그 예문을 이제 보는 거죠. 그 오른쪽에 뭐 복잡한 예문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까지 하긴 좀 그렇고 오른쪽 예제 가지고 한번 여러분 연습하시면 돼요.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이야. 요거는 영은 이제 현재를 말하죠. 현재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율은 공통적으로 한번 10%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로 이제 복리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1억 원을 예금했을 때 이게 3년 후에 얼마냐? 이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것이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1억 원을 한 번만 불입했어요. 일시불이야. 3년에 얼마냐 하니까 점프한 거잖아요. 그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현재 1원이 이자를 10%로 예금하면 3년 후에 얼마냐. 이때 필요한 개념이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계산하는 방법은 일시불 있죠? 일시불에다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곱하면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옵니다. 그럼 계산할 때 일시불 금액에 1억 원 하나 집어넣었죠? 곱하기 그 일시불의 내가계수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자를 R을 몇 %로? 10%니까 0.1. 몇 년 후에 찾고자 하는 거야? 3년 후에 찾고자 한다. 그러면 1.1에 3승이잖아. 그럼 1.1에 3승 1.1을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 1.331이 나옵니다. 1.331. 그럼 1억 원에다가 1.331을 곱하면 1억 3,3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10% 연간 10% 금리로 은행에 예금하면은 3년 후에 은행에서 찾을 때 적용되는 찾을 때 금액이 1억 3,310만 원이고 이 중에서 1억 원은 불입한 원금이고요. 3,310만 원은 은행에서 연 10% 복리로 계산해서 채워준 이자액이 되는 거죠. 그 현재 1억 원이 얼마냐 했을 때 지금 일시불의 내가계수 계산하는 거 있죠. 요거를 연습을 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뭐 자체만 가지고 내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왜 그런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연금의 내가계수가 있어요. 페이지 이제 300페이지 보면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수학적인 공식이 있는데 수학적인 공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공식까지 암기해서 문제가 내진 않아요.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는 그 두 번째 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줄칠 거. 매년 이런 식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 R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에 달성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요게 개념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매년 이런 식. 1원이 반복이야, 한 번이야? 반복이죠? 연금이야. 계속 연금을 계속 찾지 않고 계속 불입을 적립을 했네. 이자를 R로. 그랬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N년 후니까 미래겠죠? 이게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연금의 내각에서는 매년만 이때 이제 연금을 할 때 또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연금은 계속 불입하는 건데 연금은 기말 불입을 가정합니다. 기말 불입 그리고 기말 수령을 가정해요. 기초하고 기말은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화폐시장 같이 나오는 공시 전부 다 기말을 가정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매년 말 또는 월로 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제 연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는 매기 말 이렇게 합니다. 매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매기입니다. 매기는 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기 말입니다. 기말 불입이야. 포인트가 요 말입니다. 매기 말 1원씩 적립했을 때 이게 이자를 R로 이제 계속 적립을 했어요. 예전에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얼마냐? 요거를 물어보는 게 뭐다? 연금의 내각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매기 말 1원씩 적립해서 그러니까 1원을 일시불처럼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는 거야. 월에도 반복되든 연도 반복되든 적립했을 때 이자를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얼마냐? 그 매번 반복되니까 연금이고요.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니까 미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책에도 이제 밑에 뭐 예제가 이제 뭐 있는데 뭐 그렇게 예제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10년 후까지 우리가 하기는 힘들어요. 10년 후까지 하면은 거기 수학적인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데 그렇지 않아요. 10년 후 정도 되면은 이거 연금의 내각계수가 10년짜리 얼마라는 거를 데이터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 문제 내려면은 기간을 좀 짧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0이고 1이고 2고 3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매년 말이니까 매년 말 요때 매년 말입니다. 매년 말 요때 이제 1,000원을 불입했고 1,000원 단위가 원으로 해볼게요. 매기 말 또 요때도 1,000원을 불입했어요. 또 매기 말 요때 돈 찾을 때 1,000원 불입한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이 몇 번 불입했어요? 1,000원을 3번 불입했죠? 그럼 이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기 말, 매년 말 1,000원씩 3년 동안 불입했을 때 3년 후에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00원이 3번 반복됐으니까 연금입니다. 연금액에다가 연금의 내각계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게 연금의 미래 가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를 연금의 내각계수라 그래. 근데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만이 1분의 1 되는데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고요. 이 기간이 짧게 주어지는 경우는 뭐 가지고 개념을 푸시면 되냐면은 일시불 개념으로 이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불입한 것이 일시불이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불이 3개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은 오히려 더 빨리 풀어요. 공식은 암기하는 부담 없이. 그럼 일시불의 내각의 공식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불입한 1,000원 있죠? 1,000원은 이게 이자가 몇 년치가 붙어. 이 기말에 불입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3년 후에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냐. 그럼 첫 번째 불입한 건 이자가 몇 년치 붙냐면은 한 번, 두 번 붙게 돼 있어요. 매기 말이니까. 그럼 1 플러스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이자가 한 번, 두 번 복률이 계산하니까 2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승. 그러면 이제 1.1의 2승은 얼마가 나와요? 1.21이 나와요. 1,000원 곱하기 1.21은 1,210원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불입한 또 1,000원 있잖아. 또 1,000원 곱하기 얘는 이자가 몇 년치부터 얘는 한 번만 붙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1승만 하면 되니까 얘는 그냥 1,100원이 되겠지. 1.1의 1승은 그냥 1.1이니까. 그럼 마지막에 돈 찾을 때, 3년에 돈 찾을 때 불입한 1,000원은 요거는 이자가 안 붙잖아. 얘는 그냥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매기 말 이제 1,000원씩 3년 동안 불입했을 때 3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찾는 것은 같은 금액이 반복됐으니까 연금이고 3년 후니까 미래야. 그리고 이거를 매기 말 1,000원씩 3년 동안 불입했을 때 3년에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연금의 내각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총 불입한 원금은 3,000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3년에 돈 찾을 때는 얼마가 나와요? 3,310원이 나옵니다.
이 3,310원이 매기말 1,000원씩 연금액을 불입했을 때 3년 동안에 연금의 미래가치가 3,310원이 되죠. 이 중에 3,000원은 불입한 원금이고 310원은 은행에서 이자로 쳐준 겁니다. 310원에 대해서. 이것이 연금의 내과계수에 대한 사고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선 개념은 아까 두 번째 줄에 나온 거 있었죠. 금액을 말한다까지 보시고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그 계산은 그래서 그 연습 문제처럼 뭐 10년치를 확 넓게 줘서 계산하진 않고요. 10년치, 즉 한 5년치만 넘어가면은 이 연금의 내과계수 5년치가 얼마짜리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주어지니까 주어진 대로 활용만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감추행계수가 있어요. 감추행계수는 연금의 내과계수하고 역수관계라 그랬죠. 이것이 감추행계수야. 이 감추행계수는 이제 적금상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연금의 내과계수도 적금상품이고 감추행계수도 적금상품이야. 다만 적금상품에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금액을 계속 반복됐을 때 나중에 얼마냐라는 것도 있고 또는 또 하나 적금상품은 내가 이제 만약에 5년 후에 뭐 자동차를 사겠다. 그럼 5년 후에 자동차를 사는데 5년 후에 자동차 사는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자동차 가격이 만약에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년 후에 자동차를 사기 위한 목돈 2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씩 불입하면 되는지 요거를 찾는 것이 뭐다? 감추행계수야. 그래서 적금 상품 중에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개념이 거기에 나왔죠.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돼요. 미래 1원을 위해 매기마다 적립해야 할 금액을 구할 경우 사용되는 자본하는 계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식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 그래서 감추행 계수는 어떤 거냐면은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나와요. 만들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을 계산하는 거야. 적립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N년 후라는 미래가 정해져 있죠.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마다 적립할 액이 얼마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이게 왜 연금의 내과계수하고 역수가 되냐면은 여기가 0이고 1이고 2고 3이다. 어떤 투자자가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운 사람이 3년 후에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해. 근데 계획한 목돈이 목표하는 목돈이 3,310원입니다. 요거를 3년에 한꺼번에 만들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목표액이 있죠. 목표액을 정해놨어요. 얼마? 3,310원.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이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감책임계수 하는 겁니다. 감추행계수는 이자를 R로 이제 그 기간으로 정해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매기간 적립액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년 후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기간 얼마씩 적립하면 되는지 매기간 적립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본행 계수를 감추행 계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율이 10%라 그러면은 3,310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요때 얼마 불입해야 되고 요때 얼마 불입해야 되고 요거 얼마 적립해야 되는지 그럼 3,310원을 3년 동안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1,000원이 나오는 거지. 왜? 뭐랑 반대로 그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연금의 내과계수랑 반대로 예를 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이 똑같고 이자율도 똑같다. 그런 상태에서 매기말 1,000원 불입은 나중에 3,310만 원 되고 그 3,310원을 만들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 하면은 1,000원만 하면 돼. 그럼 저는 3,310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1,000원, 즉 3,000원 원금을 불입하면 돼요. 원금 불입하면은 목표액이 3,310만 원 되고 3,310원. 그 310원은 누가 은행에서 이자로 알아서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구분해 주셔야 돼. 그래서 다시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현재 1원이 N년 후에 얼마이냐. 그 불입한 거 딱 한 번이라서 일시불이야. 이거를 일시불의 내과계수라 그러고 이거는 매기말 같은 금액을 계속 반복했을 때 N년 후에 얼마냐. 그래서 연금의 내과계수. 감추행계수는 미래 목표액을 정해놨어요. N년 후에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이 얼마를 불입하면 되는지 이게 감추행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추행계수와 연금의 내과계수는 기간이 길면은 데이터 값이 주어진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 예제처럼 뭐 한 10년 후 이렇게 했는데 그 감추행계수 공식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구하게 하진 않아요.
꼭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큰 부담이 없이 아마 계산이 되고, 그리고 계산을 낼 때는 아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짧게 주어집니다. 짧게 주어진 거를 공식 암기해서 푸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그냥 이제 뭐죠? 일시불 개념으로 연결만 시키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시불 개념이 미래 가치 개념 나오면 현재 가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 301페이지 보면 현재 가치가 나오죠. 바로 밑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와. 그럼 거기 첫 번째 줄이 나오죠. 미래 발생될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공식이 이제 나와 있고 예제가 잠깐 나와 있어요. 예제도 10년치가 나오는데 10년치고 0.385 나온 것은 실제 시험에 주어지는 거니까 뭐 그 부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일시불 현재 가치는 N년 후에 일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요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일원이 하나야, 여러 개야? 일원이 이제, 일원이, 한 N년의 일원이 하나죠? 하나니까 일시불이고, 이거 미래 금액이잖아. 그 미래의 그 일정 금액이 현재 얼마냐 물어본 거야. 현재 얼마냐 물어보니까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N년 후에 일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은 미래 금액을 현재로 땡겨야 되잖아요. 땡겨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를 땡겼기 때문에 일시불이고 현재 금액을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따져보면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0이고 1이고 2고 3이야. 근데 누가 이제 부동산을 사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부동산이 3년 후에 1억 3,310만 원이 될 걸로 예상되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1억 3,310만 원이 될 부동산을 현재 얼마 주고 사라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할 때는 내가 그 물건을 현재 지출하는 금액하고 이 금액을 비교했는데, 근데 현재 지출한 금액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을 1억 1,000만 원에 구매하래. 1,000만 원에 구매하면은 3년 후에 1억 3,310만 원이 될 거니까 2,310만 원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부동산에서 저보고 사라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알겠어요 라고 바로 사는 것이 아니죠.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 1억 1,00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현재 지출한 금액이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1억 3,310만 원은 3년 후의 미래 금액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미래 금액을 현재 지출하는 그 시점과 일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3년 후에 1억 3,310만 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 금액 하나가 있죠? 일시불에다가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념을 하는 겁니다. 평가계수. 그러면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얘기한 그 사람의 금액이 일시불 금액이 1억 3,310만 원이죠. 이자율은 이제 10%랑 똑같이 해놨어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념이 아까 어떤 거였었어요? 그럼 이 금액이 1억 3,310만 원이고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자율이 10%면 0.1이고 기간이 몇 년 땡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땡겼으니까 3승 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1.1에 3승이 1.33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1.33이야. 그러면 1억 3,310만 원을 1.33일로 나눈 꼴이 되잖아요. 나누면은 이 금액이 얼마 나온다? 1억이 나옵니다. 그럼 저한테 사기친 거지? 그렇죠? 1억짜리 가치인 거야. 1억 3,300이 미래 금액이고 현재를 땡겨봤더니 1억이야. 일시불 현재 가치가. 1억짜리를 줘보고 1억 1,000만 원을 사라고 그런 거니까 이건 사기다 해가지고 그 사는 거를 기각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미래 금액이 하나 딱 있어요. 이거를 현재 금액으로 땡길 때, 점프해서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게 일시불의 평가계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각에서 공식을 활용한 거하고 일시불의 평가계수 공식 활용하는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로 뜹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공식을 활용한 거를 잘 적용할 수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논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개념도 나옵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는 이제 책에 보면은 페이지 302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기출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연금 현재 가치 보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줄 꼭 체크하셔야 돼. 매년 말 이론씩 N년 동안 적립할 경우 받게 될 금액을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말이 좀 어색하게 되었는데 연금 현가계수는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매년 말, 매기 말 이런씩 받을 연금을 매년 말, 매기 말 이런씩 받을 연금이야. 이론이 여러 번 반복됐죠? 매기 말에. 그러니까 이거를 연금이라 그러고 이거를 그때그때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매기 말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찾을 경우 찾을 때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연금의 현가계수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데이터로 한번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 0이고 1이고 2고 3이다. 3년이다. 그럼 3년 동안에 요게 1억 받고 100만 원이라 그럴까? 계산하기 좀 어려워서 100만 원이고 요것도 100만 원이고 요것도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매년 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받을 연금이 있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 그러면 그때 수령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언제 연금관리공단에서 고객님께서는 매년 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총 300만 원 받을 고객입니다. 그럼 그때 수령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목돈이 필요한 거야. 그때 수령하지 않고 이거를 한꺼번에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면은 이제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면 10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을 바로 주느냐? 그렇지 않지. 그러면 이제 1년에 받을 연금 100만 원을 현재로 땡겨서 미리 받는 거니까 일종의 값을 해서 주겠죠. 그 1년치를 할인해서 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연도에 받을 연금도 몇 년치 땡겨서 2년치 땡겨서 주고요. 3년치에 이제 받을 연금은 몇 년치 미리 받는 거니까 3년치 땡겨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매기말 받을 연금 있죠. 그래서 연금액 100만 원 연금액을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하시면 돼요. 연금 현가계수 하면 이게 매기 말에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땡기면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연금 현재 가치. 그러면 300만 원보다는 금액이 작겠어요? 높겠어요? 당연히 작겠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합치면은 아마 이제 대충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을 그때 수령해서 한꺼번에 받겠다. 그럼 300만 원이 아니겠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25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300만 원이 아니라 이 300만 원을 일시불로 다 받았을 때 현재 가치로 받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250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제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50만 원을 이제 총 할인한 상태에서 일시불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때 수령하는 분도 계시고 일시불로 선택하는 분도 계세요. 그 일시불 선택하는 금액이 이제 연금 받는 총액보다 좀 적게 받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이 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받을 연금을 운영해서 나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한 거니까 이제 페널티를 부과해가지고 할인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금액이 250이다.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념이다. 그래서 다시 연금 현가에서는 매기말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적용되는 개념이 연금의 현재 가치다라고 이제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저당상수가 있어요. 작년에 정답이 저당상수에 나왔죠. 저당상수는 앞으로 엄청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저당상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금이 거의 저당상수는 꼭 할 때는 나중에 금융론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줄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의해서 대출금을 받은 거야. 언제 받았어요? 현재 받은 거야. 그 대출 받은 금액을 매기말 갚을 때 적용되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 그 저당 상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요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대출 받았어요. 대출 언제 받았다? 현재 받은 거야. 현재 받은 대출금의 매기 상환을 구할 경우야. 근데 매기 상환액이 뭐하고 뭘 같이 상환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할 때 적용되는 것이 요거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공식은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식도 그렇게 암기하면 못 풀어.
이 저당상수는 뭐냐면은 현재 이론을 대출받을 경우 받은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입니다. 나중에 금융론에서는 이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원금 균등 바꿔서 내기도 해요. 현재 1원을 대출받았어.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갖기 어려우니까 그 받은 경우에 매기말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하는 거. 요것이 이제 뭐다? 저당상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0이고 뭐 1이고 2고 3이고 10년이다 하면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0이 현재잖아. 이때 얼마 빌렸냐? 1억 원을 대출 받은 거야. 이게 언제 받은 거야? 현재 받은 거야. 이게 대출 금액입니다. 근데 1억 원을 한꺼번에 갖기 어려우니까 은행하고 상담하면서 이거를 10년 동안에 나눠서 갚겠대. 그러면은 1억 원을 쪼갤 거 아니야. 그쵸? 딱 쪼개. 그러면 1억 원을 10번 나눠서 갚을 거니까 그 1억 원을 매기간 상환할 요 금액이 얼마냐? 요걸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매기간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금 상환액이 아니에요. 원금하고 이자 합한 금액입니다. 요거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게 뭐다? 저당상수가 되는 겁니다. 요 공식은 앞으로 엄청나게 써먹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빌린 돈 있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은행에 돈 빌렸을 때 이거를 빌린 돈을 앞으로 갚아야 나가야 될 원금이자 합계, 즉 원리금에서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게 저당상수다라고 하시면 돼. 그 대출과 연관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시불 현가계수는 N년 후의 1원이 현재 얼마냐 하는 거 하나를 땡겨서 하는 것이 이제 뭐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기 말 미래 받을 연금을 그때 수령하지 않고 이거를 일시불로 받기로 했을 때 적용되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념이고, 그 저당상수는 현재 빌린 돈을 앞으로 갚아 나갈 때 적용되는 원리금상 계산하는 것이 뭐다? 저당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종류를 6가지 해놓고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활용도 면에서 이 자체적인 것은 2가지가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골고루 나오겠지만은 본문에 들어가 투자란 이런 거, 투자, 금융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은 주로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 현재 가치가 주로 활용해요. 왜? 부동산을 현재 사야 되잖아. 그럼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이 부동산이 앞으로 나올 수익과 비교했을 때 이게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졌을 때 현재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출할 금액은 매입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매입한 부동산으로 야기되는 수익은 미래 나오잖아. 그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땡겨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적용되는 게 현재 가치가 많이 활용이 돼요. 미래 수익이 나오면 현재로 땡길 때 적용되는 연금의 현가계수고, 근데 현재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잖아. 그쵸?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내 돈 가지고 다 살 수 없잖아. 그 현재 뭘 받아? 현재 대출을 받는 거야. 부동산 매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면은 이거를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현재 받은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간다. 뭐다? 저당상수야.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는 미래 가치보다는 투자에서는 현재 가치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저당상수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저당상수. 그래서 저당상수는 앞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거야. 투자에서 처음 등장했죠. 그 금융론에서 나올 것이고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저당상수가 제일 빈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계산 문제와 관련돼서는 28회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왔어. 너무 쉽게 나왔어, 이게.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케이스고,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을 구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가 최대 4년치 정도를 주어져가지고 아마 계산 문제로 등장하는 게 보편타당한 겁니다. 이렇게 2가지 위주로 계산이 나오고, 우리가 본문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
저당상수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주 풀어봐야 돼. 책에 있는 뭐 예제 나온 것은 너무 기간이 길게 주어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10년치 안 주어져. 지금 주어지면은 저당상수가 10년치가 얼마고 10년치 연금효과계수가 내과에서 얼마고 감축이 얼마다라는 거를 이 자체가 숫자가 계산해서 나온 거를 주어지면은 그만 활용만 하시는 논리를 활용만 할 수 있으시면 돼. 그 말은 결과적으로 6가지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활용에 대한 개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 화폐 시장이 매우 낯설기 때문에 자주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304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넓은 잔금 비율과 오른쪽에 상환 비율이 있죠. 이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근데 상환 종연표는 전혀 필요 없어. 이거는 아주 금융론에 필요한 내용이지만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에 대한 논리를 잠깐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을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논한 것을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잔금 비율, 상환 비율. 화폐시장 가치를 논한 다음에 그 상환 비율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환금이 있죠. 그 대출을 받았잖아. 그럼 갚아 나가야 되잖아. 그럼 상환금이라는 것은 대출 받은 돈, 대출 원금 중에 상환한 원금을 말합니다. 갚은 원금을 말해. 그럼 대출 원금 중에 상환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한다? 상환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상환 비율로 나오죠. 대출액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 잔금 비율이 나오죠. 그 잔금에 대해서 장난친 적도 있어요. 잔금은 뭐라고 해야겠어요? 대출 원금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그래. 그럼 대출 원금 중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다? 그게 잔금 비율이야. 거기서 이제 그 나오죠. 잔금 비율은 이제 저당 대출 원금 중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거를 옛날에 어떻게 장난쳤냐면은 잔금 비율이란 대출 원금 중 대충 써볼게요. 대출 원금 중 미상환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건 틀린 지문이야. 왜 틀렸을까? 잔금은 미상환된 원리금이 아니라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한 비율이죠. 뭐 이자는 이제 그 보상이 대가니까 이거는 이제 이자는 갚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잔금 갚아 나가면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상환 비율은 대출 원금 중 상환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잔금 비율은 대출 원금 중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미상환. 그래서 잔금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환 비율이 40%다. 그럼 대출 원금 중 40% 갚았다는 뜻이잖아. 그럼 잔금 비율은 몇 프로 남았다는 거야? 60% 남았다는 거지. 즉 1억 원을 빌렸는데 14,000만 원 갚았다? 그 나머지는 얼마 남은 거야? 6천만 원 남은 거예요. 미상환된 원금은. 그럼 결국 상환 비율과 잔금을 더한 거죠. 40% 60% 더하면 이게 얼마 나와요? 1이 나오는 겁니다. 1 이렇게. 그 상환 비율 더하기 잔금 비율은 1이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놓고 이제 밑에 이제 그걸 구해봐야 돼. 구해보는 것도 이제 계산 문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도 있고 지문으로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근데 상환 비율 플러스 잔금 비율이 1이다 보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요. 뭐만 구하면 되냐? 잔금 비율만 잘 구하시면 돼. 왜? 상환 비율 더하기 이제 더하기 잔금 비율이 1이면은 상환 비율은 뭐라고 설명하겠어? 상환 비율은 1 빼기 잔금 비율을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잔금 비율을 알면은 당연히 상환 비율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던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대출 받은 거를 상환한다 했을 때 잔금 비율을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잔금 비율. 잔금을 계산할 때는 먼저 화폐시장 가치를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대출 받았을 때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여 잔금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 연금 현가 계수 그 공식을 이용한 것이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잔금 비율이 있어요. 잔금 비율은 제일 오른쪽에 나온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시겠어요. 오른쪽에 공식이 있죠. 연금 현가 계수 밑에는 전체 기간이 밑에 잔여 기간. 이거를 기출 문제에 나온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예제가 있죠. 예제가 14회 때 나왔던 예제예요.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례 10% 5천만
5천만 원을 융자 받았네. 5년 후에 융자장을 계산하기엔 잔금 비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다만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연금 현가계수 5년치, 10년치, 15년치를 저희 구하게 하겠어요? 안 구하게 하지 않아. 이 정도 되면은 데이터가 주어져. 그래서 그 연금 현가계수 5년치가 47, 10년치가 75, 15년치가 93이 주어졌잖아. 그럼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논리가 연금의 현가계수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잔금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0이고요. 1이고, 2고, 3이고, 4고, 5야. 그리고 15년치입니다. 그럼 현재 돈을 빌렸잖아. 얼마 빌렸어?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쵸?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니까 5천만 원을 빌린 거를 몇 년치 동안 상환하는 거야? 15년 동안 상환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대출 원금 있죠? 대출 원금이 지금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15개를 쪼개야 돼. 원리금 균등 방법이니까 이걸 15개로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있죠? 이 금액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즉, 빌린 돈을 상환할 때 적용되는 자본하는 게 그게 뭐였었어? 그게 빌렸어요. 갚아나가야 돼.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돈을 빌렸어. 갚아나가야 돼. 그때 뭘 적용한다? 그죠? 저당상수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빌린 돈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합니다. 저당수가 이자율이 10%로 조건이 주어졌고 문제상에서 기간이 몇 년치야? 15년치야. 그러면 5천만 원을 10% 이자 적용해서 15개로 좀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 거지. 그럼 15개를 이제 5천만 원 빌린 차입자가 계속 상환하는데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5년 후에 아마 조기 상환을 생각했나 봐. 5년 후에 잔금비율이 얼마냐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15개 중에 5년치를 갚고 몇 개가 남았어? 10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5년 후에 잔금액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5개로 쪼갠 것 중에 5개는 갚았으니까 원리금 상환에 똑같은 것이 몇 개가 남았어? 그쵸? 10개가 남은 거야. 그러면 먼저 빌린 돈을 저당상수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이 15개가 나왔고 그 중에 5개를 갚았으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아직도 10개 남은 거를 어느 시점으로? 5년 후에 잔금을 구하는 이 시점을 다 땡겨봐야 돼. 그 같은 금액이 10개 반복된 거를 5년 후에 그 시점으로 땡겨본 거니까 연금의 뭐다? 현재 가치가 돼. 5년 후에. 그러면은 여기까지 원리금 상환 나왔어요.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해놓고 연금이 원리금상 15, 여기 남은 거를 5년을 그 현재 시점으로 땡겨본 거죠. 현재로 땡겨봐서 그때 적용되는 게 10% 이자라고 몇 년치 남았어? 10년치 남은 거야. 그래서 빌린 돈에다가 저당상수 기간 말까지 하면은 원리금상이 남았고 그 원리금상이 남아있는 10년치를 5년의 잔금 시점을 현재로 땡겨보면은 이게 뭐다? 잔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잔금액이야, 잔금액. 그럼 이거는 공식을 구조로 나눈 거야. 그럼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잖아. 근데 저당상수가 뭐 역수라 그랬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잖아. 그러면은 연금의 현가계수 10% 15년분의 1.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역수니까. 그리고 나머지 뒤에 연금의 현가계수 여기 10년치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금 현가계수분의 1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뒷부분이 10년치 있으니까 요거를 위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곱하기 분의 뭐 올라가죠?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계수 10% 나머지 10년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밑에가 무슨 기간이야? 연금의 현가계수 밑에 전체 기간. 이게 대출 원금이에요. 대출 원금이고 그 나머지 10년치 있죠. 이게 뭐다? 나머지 잔여 기간이야. 이게 뭐다? 잔금이야. 그 대출 원금 중에 잔금액이 차지하면 이게 그래서 이 공식이 있죠. 이게 뭐다? 잔금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 풀어 쓴 거를 요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4페이지 맨 밑에 잔금 비율이 나오죠. 연금 현가계수분의 연금 현가계수인데 밑에는 전체 기간이고 위에는 나머지 잔여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연금 현가계수
그 15년치하고 연금 현가의 10년치를 조율 보고 계산기까지 구하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 자료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아까 예제 계속 보면은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잔금액이 구할 때 잔금 비율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럼 밑에 전체 기간이 15년이라 그랬죠. 15년치 연금 현가에 주어진 거야. 얼마 주었어요? 94 얼마가 주어진 거잖아. 94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 기간, 10년치가 잔여 기간이잖아. 10년치 연금 현가에서 주어졌어. 얼마 주었어? 75 얼마 주어진 거야. 그럼 주어진 숫자 75를 이제 93으로 나눈 것이 잔금 비율이 되고, 잔금 비율에다가 대출원금을 곱하면은 잔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금 비율,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것은 별별 없고, 상환 비율 더하기 잔금 비율은 뭐다? 1이다. 그래서 그러고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개념.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대출원금 중 상환되는 원금이 차지한 비율. 요거 하나. 그리고 잔금 비율은 대출원금 중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한 비율. 요거 하나. 개념. 두 개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둘 중에 어차피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잔금 비율 계산을 연습하셔야 돼. 왜? 잔금 비율만 구하면은 1에서 잔금을 뺀 것이 상환 비율이니까. 근데 잔금 비율은 뭘 가지고 구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가지고 구한다. 네 번째. 구체적으로 공식이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다. 근데 밑에는 무슨 기간? 전체 기간이고, 왜 나머지 잔여 기간이다. 이것이 잔금 비율이다. 이 공식은 숫자는 어떻다? 주어진다. 예제처럼.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많이 내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화폐 시장 같이 이제 아까 6가지 화폐 시장 같이 개념을 쭉 풀다가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에 대한 논리가 가끔 연결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화폐 시장 가치는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을 언급해 드렸지만은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그 차이를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지만은,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출제원도 알아가지고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은 좀 무난한 지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도 짧은 시간 주어서 많이 풀 수 있는 정도로 내는 게 보통 보편타당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시기보다는 하시는 게 현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난이도를 조정한다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오면 다 못 푸는 거니까 계산기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를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기출 문제를 모아서 한꺼번에 다 화폐 시장 같이 나온 것만 풀어보시면은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이런 문제는 패스하고 이런 문제 제외하고는 이렇게만 나오면 할만하네. 그래서 할만한 정도가 거의 90% 이상이야. 조금만 하시면은.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이제 잡고요. 이제 투자 분석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현재나 미래나 시간적인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있고, 아까 투자가 현재의 현금 지출과 미래의 현금 요소를 교환하는 행위라고 투자 개념도 냈죠. 그러면 현재랑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 언급해 드렸어. 근데 현재 현금 지출액은 투자액이니까 확정된 거야. 그럼 미래 현금 유입액 있잖아. 그럼 미래 현금 유입액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이 유입액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입니다. 현금 흐름이 이제 307페이지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폐 시장 가치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움을 반영해서 좀 부드럽게 내는 것이 대다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